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재정 위기 얼마 전은 아니었네요. 꽤 오래전에 있었던 유럽의 재정 위기 이야기를 한국과 비교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근 부원장님 그리고 김정현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이 사람의 기억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제 나쁜 머리를 이렇게 좀 뭉퉁그려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저도 이제 신문을 보면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억에서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2010년 정도부터 10년. 그리스 재정위기부터 나타났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금융위기에 이어서 나타난 것이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이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얼어붙게 됩니다. 네. 금융 시스템이 얼어붙게 되면 돈이 돌질 않게 되고 또 회수를 하게 되니까. 예, 회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거에 연이어서 나타난 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재정이 부실했던 국가들, 문제점이 많았던 국가들의 이제 재정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9년, 10년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죠.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그리스가 이제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할 수준이 된 겁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네,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어떤 식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은 성장률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확 떨어지면은 조세 수입이 줄어듭니다.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리스 같은 나라는 어떠냐면은 복지는 또 많아요. 좋은 나라죠. 네. 공무원 수가 제일 많았다고. 예, 공무원 수가 많고 복지가 많으니까 공공 부문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는 돈은 많이 들어가고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실업급여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급이 되고 조세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부실한데 안 그래도 네네. 국가 부채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GDP의 막 10% 이상 12% 13% 이렇게 됩니다. 그 EU에서 유럽 연합에서 그 권장한 재정 적자 수준은 GDP의 3% 이내입니다. 근데 이게 12% 13% 됐다 그러면 엄청납니다. 4배 이상.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스는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되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국채 발행 못 한다. 그러면 금리가 막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은행들도 뭘 못 하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가고 이것이 이제 구제금융으로 이어졌다고. 저희 뭐 구제금융 잘 알지 않습니까? 전문가죠, 이제 한국인들은. 네. 근데 이게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IMF뿐만이 아니라 IMF 그다음에 그 ECB 그다음에 EU 네네. 이렇게 트로이카한테 구제금융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나타났고요. 근데 또 구제금융을 받으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 선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 이 재정 개혁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지출을 줄이는 공공부문 지출 줄이고, 네네. 그 다음에 복지 줄이고, 네. 이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나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그리스 공무원들 내내 그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남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재정이 튼튼하지 않고 경제도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으면서 EU에 속해 있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전에는 호황을 누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역시 마찬가지 문제점을 안게 된 뭐 이탈리아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똑같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박 부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한참 그 식민지 전쟁 때도 스페인은 남아메리카를 점령하고 침략하고 수탈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은으로 굉장한 부를 누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다른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들이 그래도 금융 산업을 많이 발전시킬 동안 스페인은 뭘 했나?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인이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엄청난 금은이 이제 스페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스페인이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진 패권 국가가 됐었죠. 네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네. 왜냐하면 뭐 금, 은이 들어오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데,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의 문제점이 스페인 왕정이 재정을 마구잡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많은 금은을 가지고도 파산을 여러 번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인데요. 네. 파산을 여러 번 하고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은 왕정은 갈취를 합니다. 그렇죠. 세금을 막 같이 폭등시킨다거나. 예, 세금을 마구 걷는다거나 아니면 뭐 몰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란 나라에서 상업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상인들이 뭐 유태인들이 많습니다만은 네덜란드로 다 이주를 한다던가 그럼 여러 번의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패권 국가에서 영국한테 뒤지는 이류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 정부 채무, 그러니까 국가 부채 이야기를 하면 항상 문제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통제는 되긴 하지만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 부채는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은 경직적인 지출이 많습니다. 한 번 나가야 되는.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계속 쓰게 되는 거죠. 도로 걷어들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복지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리스 얘기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발 분식 회계도 아마 좀 신뢰를 좀 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전반적으로 분식 회계가 정부에서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GDP 3% 재정 적자가 GDP 3% 이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유에서 이제 권장했던 게 그 처음에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면 2009년에 GDP의 3.7% 수준이다 재정 적자가. 양호하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발표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12.7%다. 네, 그리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분식 회계가 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세금을 거둘 때도 어떤 식으로 걷냐면은 집에 수영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제 집에 수영장 있는 집들도 없는 척하고 세금 안 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봤다 그래요. 집에 수영장이 그리고 일단은 그 정부의 분식이 너무 좀 심각했고요. 근데 그거는 정부 분식을 분식 회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재정 적자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문제였죠. 그리스란 나라도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의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시작점이라고 기원이 이제 그리스에 있는데 그리스도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고 선거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복지 정책이 굉장히 발달해 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 이런 문제도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은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폐를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꼭 분식 회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국가 부채 문제를 아마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뭐 지방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에 공식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어쨌든 국가 부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이제 지금도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외국 다른 OECD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아직 여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좀 외국하고 상황이 다른 점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인구 구조도 그렇고 뭐 좀 그런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높이 잡아서 봐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GDP의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어느 정도냐 그러면 40%가 안 됩니다. 굉장히 양호하죠. 다른 나라 비하면 양호하고 그전엔 더 낮았습니다. 최근 조금 더 높아졌고요. 특히 일본하고 비교하면 엄청 양호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00%가 훨씬 넘으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도 100%가 훨씬 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한 90% 정도 된다고 보면은 40% 미만이니까 상당히 양호하죠. 우리나라 정부 사이즈라든가 재정 적자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경제 개발을 하면서도 이렇게 잘 유지를 해왔을까 할 정도로 모범적인데, 근데 이걸 다시 들여다 보면은 사실은 국가 부채 국제 비교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게 통계가 다 다릅니다. OECD 통계 다르고 각국이 사용하는 각국이 사용하는 게 다르고, 우리는 그냥 일반 정부라 그래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다 합친 것 같이 보이는데 지방 정부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드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기업이라든가 공공부문의 부채는 대부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정부 부채 제외하고 공공부문의 부채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2배 이상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지금이 그런 문제냐? 지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아까 그 대표님도 전에만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건데 고령 사회가 예, 고령화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그냥 놔둬도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 뭐 우리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근데 그런 채무까지 다 합치면은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비교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편한데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각국마다 좀 상황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국가 부채에 들어오지 않는 게 또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정부 사업을 사실상 대행하니까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4대강 공사를 이제 그렇죠. 앞장서서 했고 도로공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LH 같은 경우도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을 본인들이 이제 사실상 정부가 결정한 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사이드나 사실상 같다. 외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뭐 국가 재정이 크게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다 이제 한수원의 부채로. 사업비로 그렇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마찬가지 지금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사업 이거 사실 국가 사업인데 네네. 이쪽에서 몰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자리나 관련된 노동 관련된 정책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고용보험에서 그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보험 기금에서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건 국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이 고용보험 내 갖고 그 보험의 기금이거든요. 그게 정부 정책으로 분명히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포괄한다면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정부 예산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세계 정부의 쌈짓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공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금이 있고 특별회계 이 세 가지를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제 뭐 여기저기 보는 눈이 많으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한 20% 이내에서는 정부에서 또 마음대로 이제 갖다 쓸 증액을 쉽게 할 수 있는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 정부도 일자리 관련한 예산 상당 부분은 그 이제 기금을 건드려서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 동원해서 이제 포퓰리즘 복지 예산도 아마 이제 공기업들을 동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정부 예산 외에도 좀 굉장히 많을 거다. 좀 그리스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금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저희가 연기금이 국가하고 관계가 되는 연기금, 부처들하고 관계가 되는 연기금이 한 6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연기금들이 사실 부실해지면은 그것들도 사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상한 다시 세금이 상승되는 모든 요인들로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복지 지출이 늘어날 거다 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복지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냥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세금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그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게서 표적증 핀셋 증세를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김 대표님은 이제 세금 증세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 증세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증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료 쪽에서도 보면 지금 이미 적립금이 이제 충분히 쌓여 있으니까 한 5년 동안은 이 기존에 쌓여 있는 적립금을 일단 소진하는 쪽으로 아마 타겟을 잡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한참 뒤의 문제니까 그냥 이거를 개혁하지 않고 손을 안 대면 사실은 지금 정권에서는 큰 문제가 이제 안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골마 터지는 상황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게 더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정권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될 일도 아니고. 네. 골마가는 중인. 그렇죠. 골마가는 중이죠.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겠다. 비급여를 전부 없애겠다.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영국식이 돼가는 거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그 건강보험이 아니라 조세로. 조세로 하는 그런 그렇죠. 형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당장 5년 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예, 서서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지표 얘기를 좀 했는데 지표가 굉장히 또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건전했는데 이게 정말 빠르게 좀 안 좋아진 경우였던 것 같아요.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그게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었나요? 그러니까 스페인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아까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사실 분식돼 있던 부분이 막 나타나요. 아픈 걸 자꾸 감추느라.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죠. 예,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라든가 스페인도 지방 정부가 굉장히 안 좋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면은 조세 수입은 안 들어오죠. 조세 수입은 확 줄어들게 되는데 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복지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복지 비용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적자가 확 늘어나게 되고 재정 적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보다 갑자기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국가 신용에는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라가 이 상태로 나가면 이게 지속이 가능하겠느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국채 발행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공 부분이 굉장히 큰 비대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론 지금의 한국하고는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큰 나라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당선 후 첫 번째 방문지가 인천공항공사였던 것 같던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는 뭐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진다는 뭐 편견을 버려라 약간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정부 주도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 확충을 본인이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고 참 답답하게 느꼈던 게 원래 그나마 이제 공공부문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나온 그나마 이제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가 기존의 호봉제를 이제 직무급제로 바꾸겠다. 분명히 이런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켜질 거라고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결국 이 부담도 이제 직무급제와 호봉제의 임금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부담이 결국은 이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텐데 좀 그런 걱정들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 부분은 일자리라는 게 상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갈망하는 게 일자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충족시켜 준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방법이 안 보인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만들자.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죠.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요새 젊은 세대들은 더 발랄하고 더 창의적인 것을 항상 더 개인적이고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들이 정말 열심히 2, 3년 또 대학 졸업 후 공부해서 공무원을 한다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전 그것도 되게 의심스러워요. 개인적인 행복으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좀 젊은이들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에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예. 왜냐하면은 그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반발하죠. 반발이 보통이 심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일종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득권 때문에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예. 그래서 그럼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그 기득권을 깬다. 제가 보기에는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게 사실은 정규직의 보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직 보호를 깨뜨려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상당히 박수를 보내줄 것 같은데 기존의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그런 걸 한다면 아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어렵고 거기에 따른 연공급의 직무급화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원장님 말씀대로 그 고통 분담을 하면서 개혁을 하겠다는 개개인의 노력과 의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또 현장 사업 운영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가 특히 공장에서 이제 뭐 정말 이제 정부의 정책을 따르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던가 아니면 아웃소싱 하던 거를 받아서 이제 정규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 직업을 받은 정규직 분들이 오히려 왜 이거를 하청에서 하던 걸 왜 날 주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내려놓아야 또 한쪽에서 가져가는 건데 이제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상황까지 함께해서 저희가 좀 함께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